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7번째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과 그리고 그와 같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변국 설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그것이 북방 정책의 변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라는 것이 꼭 영토적 통합 그 하나의 모습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될 다음 주를 위하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이 연재를 시작한 지 7회가 지났고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에 강연을 더 하면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울여야 할 하나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변국과 협력하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북방을 향한 우리의 도전, 그리고 북방을 그리는 우리의 꿈 또한 이와 같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 다지기 혹은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소위 주변 사강이라고 부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즉,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강, 미, 중, 러,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요? 지난주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계 1등적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우리를 둘러싼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협력의 길 위에서 어느 순간 통일이 벼락같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그와 같은 통일의 모습이 반드시 영토적 통합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영토적 통합입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토적 통합이죠. 하지만 그러한 통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남과 북이 만나서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주변 사강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국가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리 통일에 적합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치 제도 그리고 체제를 바꾸고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지난하게 힘든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1970년대부터 이미 4대국 보장론, 2+4 회담, 2+2 회담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입니다. 따라서 통일 또한 국제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분단과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한자 수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사실 안타깝게도 이 한자 수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주 잘못 쓰이고 있는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100번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위태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이 힘이 들면, 즉 내가 나의 상대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36개 주의사항책 도망가면 됩니다. 예,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원어에서 쓰이는 말인데 흔히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 않겠죠. 먼저 지피, 즉 우리의 통일의 필수적 협력자로서 작동해야 할 사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사강의 반응을 검토할 때 공통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입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 답변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 답변을 받아들인다면, 즉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이 공식적 답변을 받아들인다면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상 변경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통일과는 서로 부딪히는 것,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한반도의 통일 없이 어떻게 동북아의 지속적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든지 세력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불안한 정치 상황, 또 북한의 존재,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핵이라는 결정적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존재를 감안할 때 동북아의 평화라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강의 입장에서는 분단된 한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상의 유지, 즉 한반도의 분단 상태에서의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변 사강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지속이라는 것은 결코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한반도의 통일만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주변 사강 모두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를 동시에 얻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반도 통일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사강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역으로 바꿔보시죠. 즉,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사강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만큼이나 주변 사강도 자국의 국가 이익 확보와 동북아의 안전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따라서 기꺼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대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과 일본이 가장 꺼리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강 모두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것이다 라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중국이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도움, 북한이라는 카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들 강국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주변 사강이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면, 그와 같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을 빨리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지와 역할 표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그들 국가에 대하여 갖는 인식이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그 국가가 누리는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변 사강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톰이 이모에게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죠? 페인트 칠하기, 벽을 페인트를 칠해놓으라 라는 벌을 받습니다. 톰은 그 일이 하기 싫고 괴롭고 귀찮은 일이어서 하기 싫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톰의 친구들이 주변을 지나가자 톰이 어떤 태도를 보였던지 기억하십니까? 예, 톰은 마치 이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멋진 일인 것처럼 친구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는 하나의 노동도 하지 않고 페인트 칠하기를 훌륭히 끝내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고려시대, 고려가 침략을 받았을 때 외교관 서희가 거란을 상대로 담판을 벌여 강동육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강에게 통일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강이 우리의 주장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반통일적 입장을 강화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생겼죠. 어떤 선택지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변 강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가늠하면서 스스로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했던 것처럼 한국 또한 주변 사강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스스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독자적 노선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변방의 역사, 의존의 역사를 벗어 던지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대한 파악입니다. 지피지기에서 바로 지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힘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판단에 기반을 둔 전략적 선택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효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이 70년대에 성공적인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둘째, 군사력을 필두로 한 북한의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동맹권에서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비동맹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아주 비약적인 국력의 발전을 이룩했고,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위상 또한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역할과 인식의 변화의 결과로서 등장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균형자, 중추적 중견국가, 동북아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론 등과 같은 어때요? 주장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주변 사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여러 국제협상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 간 협상의 승리자는 결국 자국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였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 사강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들의 반응에 의식을 쏟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휘둘린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통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미완성의 과업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외교는 중추적 중견국가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창출해내고 적극적 행위자로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 선도자의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국제 문제가 아닌 남과 북한의 문제일 경우 그 명분과 수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제할 때 주변 사관과 관련된 통일 정책에도 일정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은 지극히 수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라든지 그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것인가 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전환을 이룬다면, 사고의 틀을 바꿔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우리만 필요해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일을 위한 너와 나, 즉 우리의 노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의 수혜자는 한국과 북한만이 아닌 주변 사강, 동북아, 세계 모두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이며 통일이라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의적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통일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 북한, 우리의 형제이자 동시에 적이기도 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나 목표로서 혹은 방관자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동료이자 주체로서 끌어안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통일의 평화성과 공공성을 주변 사강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 논함으로써 북방 문화와 맥을 잇다 외교편 그 연재의 음악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